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매일 출근해서 땀 흘려번 월급이 왜 예전만큼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돈을 찍어내고 누군가는 그 돈을 가장 먼저 손에 쥐고 나머지 우리에겐 이미 가치가 빠진 찌꺼기만 흘러내려오는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과 리플, 이 두 코인이 탄생한 진짜 이유를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당신이 매일 쓰는 돈의 진실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갑에서 꺼내 쓰는 이 돈,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미국 정부를 예로 들어보죠.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거나 도로를 깔아야 하거나 공무원 월급을 줘야 할 때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재무부가 나서서 국채라는 걸 발행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정부가 돈 빌릴게요.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요. 라고 약속하는 차용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국채를 누가 제일 먼저 사느냐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아닙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상업은행들이죠. 이들은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특권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 국채를 도매가로 가장 먼저 사들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딱 25개 은행만 이 자격을 갖고 있죠. 정부는 이 은행들에게 국채를 팔아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은행은 이 국채를 다시 어디로 가져갈까요? 바로 중앙은행인 연준, 그러니까 FED로 넘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마술이 시작됩니다. 돈을 찍어내는 진짜 비밀 말이죠. 연준이 은행들로부터 국채를 사들일 때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금이나 실물 자산으로 교환한 것도 아니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들깁니다. 1천억 달러 생성, N입니다. 끝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돈이 만들어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도 CBS 인터뷰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컴퓨터로 숫자를 입력했을 뿐입니다. 이게 현대화폐 시스템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돈, 아니 디지털 숫자가 시중으로 풀려나가는 걸 전문 용어로 양적 완화라고 부르죠. 그럼 이 공짜로 생성된 돈은 누구 주머니로 먼저 들어갈까요? 당연히 프라이머리 딜러인 대형 은행들입니다. 연준이 국채를 사주면서 넣어준 그 디지털 숫자가 은행 계좌로 바로 꽂히는 겁니다. 정부와 연준,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서로 손을 잡고 거대한 돈 찍어내기 카르텔을 운영하는 거죠. 이 시스템 안에서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돈의 수도꼭지를 직접 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은행들이 이 돈으로 뭘 하는지입니다.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냥 연준 계좌에 넣어두기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가 보장하는 이자를 받습니다. 이걸 IORB라고 부르는데 리스크가 제로인 수익이죠.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연준으로부터 받는 이자도 함께 오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은행의 진짜 돈벌이는 따로 있거든요.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가진 돈의 10배 이상을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은행 금고에 1억이 있으면 10억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돈 9억을 허공에서 만들어내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짜 돈에 대한 진짜 이자를 받아먹죠. 30대 김 대리가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3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은행은 실제로는 3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2억 7천은 장부상 숫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김 대리는 앞으로 20년 동안 진짜 땀 흘려번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이게 공정한 게임일까요? 은행은 자본주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돈의 길목을 완전히 장악하고 모든 거래에서 통행료를 걷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수백 년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돈이 풀리면 모두의 소득이 공평하게 오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현실은 정반대로 작동하거든요. 연준이 찍어낸 새 돈, 구매력이 최고로 높은 그 돈을 가장 먼저 만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형 은행, 초거대 기업, 억만장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주식을 삽니다. 부동산을 삽니다. 금을 삽니다. 자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죠. 은퇴를 5년 앞둔 박 사장님은 평생 모은 돈 5억으로 강남의 작은 아파트라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왜일까요? 누군가 먼저 새 돈을 받아서 자산을 쓸어 담았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님이 월급을 받을 때쯤엔 이미 물가는 다 올라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일해서 번 100만 원과 연준이 키보드로 찍어낸 100만 원, 둘 다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싼 값에 자산을 사고 나중에 받은 사람은 비싼 값에 물건을 삽니다. 이걸 캉티용 효과라고 부르죠. 18세기 경제학자 리차드 캉티용이 발견한 현상입니다. 돈을 찍어낼수록 기득권은 더 부유해지고 서민은 더 가난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죠. 미국의 연준, 이름은 연방준비제도라고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민간 상업은행들이 지분을 가진 사설 기업에 가깝죠.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JP모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민간 은행들이 연준의 주주입니다. 그리고 매년 연준이 벌어들인 수익의 6%를 배당금으로 꼬박꼬박 챙겨가죠. 세계 경제의 기축 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권한이 사실상 민간 은행들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철저하게 은행들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고 운영됩니다. 1913년 연준이 설립될 때부터 그랬죠. 당시 JP모건을 비롯한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비밀 회동을 통해 만든 게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수백 년간 이 화폐 발행권이라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은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정치인도 경제학자도 시민도 이 시스템을 건드릴 수 없었죠. 하지만 2008년 이 시스템의 탐욕이 임계점에 달했을 때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세상을 뒤흔들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158년 역사의 거대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파산한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은행들이 시민들의 예금으로 도박을 했던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쓰레기 채권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파헤치웠고 결국 그 거품이 터진 거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죠. 그런데 망해가는 은행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가 세금으로 구제했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논리로 말이죠. 은행은 살아났지만 국민들은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이 불공정한 상황이 비트코인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한 편의 논문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PEP 전자화폐 시스템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은행이라는 제3자를 믿지 말고 수학과 코드를 믿어라.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앙통제기관 없이 작동하는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지향했습니다. 은행이 독점하던 화폐 발행권을 수학적 알고리즘과 대중의 참여로 분산시키겠다는 거대한 실험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지속된 금융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은행 없이 작동할까요? 핵심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기존 중앙화 시스템은 한 명의 반장이 장부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그 반장이죠. 반장이 A가 B에게 100만 원 보냈어 라고 장부에 적으면 그게 진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면 어떡할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정반대입니다. 반장이 없어요. 대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장부를 나눠 갔습니다. 누군가 거래를 하면 전 세계 수만 명이 동시에 그 내역을 확인하고 검증하죠. 맞아. A가 B에게 정말로 100만 원 보냈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그제야 장부에 기록됩니다. 장부를 조작하려면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럼 누가 이 귀찮은 검증 작업을 할까요? 바로 채굴자들입니다. 이들은 고성능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며 거래를 검증합니다.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보상받죠. 막대한 전기료와 장비값을 지불하면서 경쟁하기 때문에 거짓 장부를 만들어봤자 손해입니다. 정직하게 보상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죠. 이기심을 이용해 보안을 유지하는 역설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탄생 이후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혁명적이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느렸죠. 거래 하나를 처리하는데 평균 10분이 걸립니다. 커피 한 잔 사는데 10분을 기다릴 사람은 없겠죠. 게다가 전 세계 수만 명이 장부를 검증하다 보니 시스템 자체가 무겁습니다. 일상적인 소액 결제에는 한계가 명확했어요. 기존 금융권은 이 틈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인정하되 우리 기득권은 지키자. 그렇게 탄생한 게 리플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기술이죠. 해외 송금번 하는데 3일에서 5일 걸리고 수수료도 어마어마합니다. 리플은 이 문제를 3초에서 5초 만에 해결합니다.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비트코인이 은행을 없애려 했다면 리플은 은행과 협력합니다. 실제로 산탄데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은행들이 리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차이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행되지만 리플은 처음부터 1천억 개 전량이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리플사라는 중앙 주체가 그 물량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기존 금융 세력이 통제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탈중앙화를 외친 비트코인과 달리 리플은 중앙화된 효율성을 선택한 겁니다. 국가들은 비트코인의 위협을 체감했습니다. 동시에 리플의 효율성도 확인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 도입했고 유럽과 미국도 준비 중이죠. 표면적으로는 편리해 보입니다. 현금 없이 모든 결제가 가능하고 송금도 즉시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CBDC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입니다. 정부가 당신의 모든 소비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어디서 뭘 샀는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전부 기록됩니다. 더 나아가 통제도 가능합니다. 이번 달 탄소 배출량 초과했으니 주유 결제 불가. 3개월 내에 안 쓰면 돈이 자동 소멸 같은 조건을 넣을 수 있죠. SF 소설 같지만 이미 중국에서 실험 중입니다. 40대 이 과장은 SNS에 정부 비판 글을 올렸다가 디지털 지갑이 동결됐습니다. 출근도 식사도 못하게 된 거죠. 디지털 파모티콘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의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국가의 검열과 압수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검열 저항성 자산이 되는 겁니다. 슈퍼리치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진짜 이유는 투기가 아닙니다. 시스템 붕괴와 통제 사회에 대비한 보험이죠. 이제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미래 금융은 두 개의 축으로 나뉠 겁니다. 하나는 국가의 영역, CBDC와 리플로 대표되는 중앙화된 효율성의 세계입니다. 일상적인 거래, 월급 받기, 세금 내기, 공과금 납부는 여기서 처리되겠죠. 빠르고 편리하지만 감시당하고 통제받는 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영역,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된 자유의 세계입니다. 느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누구도 당신의 자산을 빼앗거나 동결할 수 없는 세계죠. 리플은 각국의 CBDC와 은행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겁니다. 국가 간 송급, 기업 간 결제의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반면 비트코인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디지털 금의 지위를 차지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지식이라는 무기를 갖추세요. 남들이 사기라고 비웃을 때 블록체인의 원리와 통화 정책을 공부한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둘째, 자산을 분산하세요. 원화나 달러에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일정 부분은 시스템 밖의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해징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 안목을 가지세요. 단기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화폐 역사가 바뀌는 100년 만의 변곡점을 바라보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1971년 닉슨이 금태환을 중단한 이후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는 조용히 도둑맞아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캉티용 효과, 돈 복사 게임, 이 모든 진실을 이제 당신은 알게 됐습니다. 기존 금융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열쇠가 무엇인지도 확인했죠. 계속 녹아내리는 화폐 시스템 속에서 한탄만 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기술의 파도에 올라탈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저는 당신이 변화를 선택해서 경제적 자유라는 신대륙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불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계속 전달하겠습니다.